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다운 강연, 생각의 마중길.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 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못 만나는 가운데서도요, 인간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또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그 노력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마중길, 이것도 마찬가지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2022년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요,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문명 대전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선상에서 이제 뉴노멀을 얘기합니다. 야, 그럼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디지털 문명 대전환이죠. 2007년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나서요, 불과 십수년 만에 인류는 표준 인류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98%, 전 세계 선진국을 기준으로 봤더니 80% 이상이 넘어요. 이거 없이 못 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표준 인류는 포노 사피엔스다. 이 무슨 뜻이냐?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인류. 인간은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고 얘기하죠.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을 꽂고 삽니다. 그럴 정도로 이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이걸 통해서 인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이 경제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봤더니요, 10개 중에 8개가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최근에는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폰을 든 인류가 좋아하는 걸 잘 만들고 그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다 죄다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자리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2022년부터는 그 중에 5개 특히 유명한 메이저 기업들이요, 메타버스라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기존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도 이거 되게 힘든데 이제 메타버스까지 알아야 된다네. 표준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왜 바꿔야 할까요? 전 세계 자본들이요,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나도 이제 메타버스와 NFT 거기다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몰려들어요. 우수한 인재와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면 생태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여기서 배우자는 겁니다. 이들이 반드시 새로운 디지털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동안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도 생겼고 디지털 커머스도 생겼고 완전히 세상 전체를 바꾸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이 대전환에 발맞추어서 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3가지 요소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그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요즘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세세한 아주 사소한 서비스들까지 다 표준이 바뀌었어요. 택시가 표준인가요? 아니요, 우버가 표준입니다. 지구 전체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호텔, 하이아트, 메리어트 이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표준입니다. 금융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쓰시죠? 모바일 뱅킹이 표준이고요. 방송은 어디가 표준일까요? 대한민국에서조차 이제 저녁 7시 이후에 72%의 국민이 OTT,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보고 있다고 해요. TV는 28%, TV도 표준이 아니에요. 유통은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생존을 위해서 엄청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 유통기업들은 전부 온라인, 아마존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쿠팡이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겠죠.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이란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아탈리에 따르면, 자크 아탈리에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 아탈리는 인류의 음악 소비 변화에 따라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음악 소비는 이제 거의 다 디지털에서 일어나고요.
BTS 같은 가수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건 봐도 이제 거기에서 작동하는 룰까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전 산업의 생태계를 번진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뭐냐? 이제는 디지털이 표준이다.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것들, 아이고 나 이거 어렵고 머리 아파, 난 적응 못하겠어가 아니라 상식이라면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빅데이터도 AI도 디지털 커머스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SNS 마케팅은 뭔지, 최근에 뜨는 메타버스 NFT는 뭔지 상식처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 만큼 우리의 표준 세계관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지만 가야 되는 뉴 노멀 혁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또 하나 겹쳤어요. 바로 선진국 혁명이에요. 2021년 들어서서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뭐 UN 무역협의회에서도 그러고요, US 뉴스에서도 그러고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개도국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생각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개도국하고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 만드는 게 다릅니다. 개도국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반도체를 만들던, 유조선을 만들건 자동차를 만들건 선진국의 상품을 베껴서 싸게 만들어 공급하는 게 개도국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조직을 잘 갖추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런 거 지금 골치 아파, 그게 아니라 바쁘게 쫓아가야 돼. 이게 정답이었죠. 그런데 이게 싹 바뀐 겁니다. 기업부터 볼까요? 와, 제조업 보세요. 뭐 비행기를 만든다, 뭐 SLBM을 만든다, 하나도 베낄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새로운 걸 창조해야 돼요. 조선업도 뭐 쇠빙선을 만들어야 돼, 시추선을 만들어야 돼. 중국이 못 만드는 세계 최고의 것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주력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볼까요? 1나노, 3나노. 이거 뉴스에서는 쉽게 보는데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오죽하면 독일하고 일본이 포기했을까요?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런 거 해야 된대요. 폰 회사에 취직했더니 폰을 접으래. 야,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접기까지 해야 돼? 자동차 회사에 갔더니요, 기계과에서 저 내연기관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차 해야 돼. 학교에서는 레이저, 레이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까지 해야 된대요. 건설업에 가면요, 스마트홈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해야 될 일의 격이 달라진 겁니다. 그뿐인가요? 유통이면 유통, 은행이면 은행. 과거에는 그래, 그런 업무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좀 좋지 그랬던 게, 전문 지식도 되게 높아야 되지만 디지털 모르면 취업조차 안 됩니다. 디지털 혁명을 뒤집어 쓴 거죠.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게임 사업 봤더니요, 올해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전부 NFT 메타버스 기업으로 갑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신입사원 다 그렇게 뽑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무슨 디지털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대학에서는요, 등록금 동결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거 혁신하려고 그러지 말고 학교 그냥 운영이나 잘해. 돈만 안 받아가면 좋겠어. 여러분, 어떡하죠? 해야 될 일의 격이 달라졌고 디지털 혁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베낄 것도 없고요,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저는 이중혁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유일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개도국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이제는 뭔가 열심히 해서 시간만 많이 써서 베끼는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야 할 건 분명하겠죠. 문제는 어디로 가냐입니다. 제가요, 이 디지털 세계라는 걸 정의해보고,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꿔야 할 건 뭘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관을 바꾸자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정말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또는 내가 살아가려면 어느 세계를 알아야 될까? 이게 바로 디지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작은 창을 통해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다 바뀐 것처럼 말이죠.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지라는 새로운 전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그 힘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 인류의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이라고 하죠. 심지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구 문물을 중심으로 표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가 바로 세계관의 대전환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야, 그래도 중국이 세상의 중심 아니겠어? 이 생각을 못 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폰을 통해 발견한 디지털 신대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대륙에 상륙해야 미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맞아. 그때 조선이 끝났고 중국의 시대가 끝났는데 서양 문물이 세계 표준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못 가서 멸망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됐죠. 이렇게 문명의 대전환 때 우리가 세계관을 대전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들은요 땅 위에 비즈니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방송국. 그러고 보니까 세계 최고 방송국 유튜브인데요. 본사 사옥이냐 뉴스룸 스튜디오 있나요? 없어요. 방문 불가. 우리의 상상 속에 있죠. 폰을 통해 방송을 만들고 얼마인지 그걸 모든 사람들이 폰을 통해 보게 하자. 쇼핑몰, 아마존 세계 최대의 쇼핑몰인데 누구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상상의 공간만에 존재하죠. 누구든 상품을 올려 그리고 누구든 받아쓸 수 있게 하자. 이 개념이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신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식민지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구축한 건 세계 기업의 순위에서 보듯 미국이고요.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텐센트 같은 경우는 12억 6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요. 디지털 문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일본과 유럽,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문명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갈수록 그 위용도 떨어지고 지배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디지털 신대륙의 전환이 너무나 느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여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창업자가 등장했고요. 중국이 변화한 것도 결국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을 청년들이 창업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세계관은요, 지식은 언제든지 공유한다. 그러면서 세계를 바꿔요. 요즘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세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교수님 잘 모르시구나.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커뮤니티 가면요, 형들이 알려줘요. 맞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한테는요, 이 지식의 습득이 너무나 중요해요. 늘 그게 혁신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우리가 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데요.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처음 쓰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을 출시합니다. 한 번도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커뮤니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 비밀을 배우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창조한 거죠. 1년 만에 조 단위의 부자가 됐고요. 지금도 암호화폐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산과기대 김태훈 군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그 알파고의 소스 코드를 구글이 80%가량 공개합니다. 20%는 야, 요건 좀 너무 비싼 거라 공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김태훈 군처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청년 커뮤니티에서 야, 치사하게 그거를 공개를 안 해? 우리가 풀어버리자. 여러분, 김태훈이 울산에서 무려 20개의 핵심 모듈을 개발해서 풀어버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요. 결국 이 친구 어디를 갔느냐? 테슬라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 취업을 합니다. 초봉을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만에 그만둡니다.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창업해야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최훈민 군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내가 코딩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학교를 IT 특성화고로 갔는데 첫 수업에 선생님이 20년 전 코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 대학 가서 배워라. 이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IT를 습득하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창업을 하죠. 26살 최현민 대표가 만든 바로 기업이 테이블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마 TV 광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TV 광고를 본지 몰라도 KT가 하는 AI 비서 광고가 있습니다. 예약을 AI 비서가 음성으로 해줘요. 그걸 만든 게 최현민 대표입니다. 이 청년들이요, 1995년생, 1994년생, 1995년생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디지털 신대륙에서는 트렌드예요. 2003년 위키피디아가 등장합니다. 백과사전을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바꿨죠. 2005년 유튜브가 등장해서 TV의 표준을 바꿨고요.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인류의 표준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해서 도전하며 바꿔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도 근무도 심지어 강제로 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MZ세대가 주도하는 이 디지털 문명으로 빨리 가야 돼요. 많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MZ세대는 좋겠어. 디지털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는 어렵네. 여러분, 배워야 돼요. 혁명이 왔으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MZ세대도 나는 여기서 이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많은 걸 창조해야겠어.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G세대들이 만들어내는 거 볼까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 신세계죠. 이들은요, 원래 게임을 좋아합니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요. 페이스북 만든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 다 게임을 좋아했어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죠. 야,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는 거 좋아하네. 이게 토대가 됩니다. 메타버스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어린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쓰기 시작한 세대들이에요. 24시간 게임을 해요.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면서 이 가상현실이 자기의 실제 현실과 섞이기 시작하죠. 포트나이트에서 3억 5천만 명이 뛰어놀고요. 제페토에서 2억 5천만 명이 뛰어놉니다.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이것도 가상현실에서 그냥 자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건데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 사실 메타버스 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게임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회사에서 해놓은 거 레벨 깨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네가 만들어봐. 이게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의 다른 속성이었어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너무나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몇 명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냐? 700만 명이 개발하고 있고 무려 5천만 개의 게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글와글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18살에 게임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대학에 진학했더니 한 달에 3억 원씩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다. 뭐에 대한 가능성을 읽기 시작하냐? 야,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는 누구나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돼. 이런 세계관이 생기죠. 그걸 확대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NFT입니다. NFT, 디지털 등록증이라고 하죠.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 팔고 싶은데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야, 이거를 어떻게 카피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못 팔고 있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것 이걸로 등록을 해버리자. 그럼 누가 아무리 갖다 카피해도 그 소유주가 나라는 걸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기 디지털 그림을 NFT에 등록하고 팔기 시작해요.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 비플입니다. 이분이 만든 작품 하나가 780억에 팔렸죠. 너도 나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NFT 아트에 대한 갤러리가 생기고요. 거래처가 생기고, 야, 그럼 이건 뭘로 주고받고 팔아야 돼? NFT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NFT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필요해. 그리고 돈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도 일반 화폐 거래가 불가능하죠. 왜? 국경 없는 디지털 신대륙에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소위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누구나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야, 이거 가만 보니까 괜찮네. 세계 5대 기업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갈 거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환할 거고 여기에 새로운 생태계는 우리가 주도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업무용 솔루션은 전부 다 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갈 거야. 이게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대전을 예고했어요. 그리고요, 올해 들어오자마자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기업 블리자드를 사들이죠. 야, 게임이 일단 핵심인 것 같아.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플랫폼을 확보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도전하자. 애플, 구글, 그리고 최근에 뜬 엔비디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인데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러면서 세계 8위 기업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괜찮은데? 예를 들어 BTS를 보유한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 NFT 투자를 5천억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BTS가 팬이 되게 많죠. 그 아미들을 하나의 메타버스로 전부 유도하는 거야. 야, 우리 플랫폼에 와서 같이 오세요. 그럼 자기들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거기서 NFT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민의 되게 멋진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걸 NFT에 놓고 경매를 해서 팔아요. 그 수익의 50%는 전 세계 청년의 복지를 위해 기부합니다. 괜찮죠? 와, 그렇네. 지금까지는 다른 기업들이 가져가던 이 BTS의 팬덤의 위력을 이제 직접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도전할 만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중에서는요, 세계 10대 아티스트가 탄생했는데 18살 소녀도 있어요. 피오시우스라는 이 작가는요, 어려서부터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NFT 갤러리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림을 사들여서 세계 최고 작가가 된 거예요. 한 분은 또 87세 작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볼까요? 보통은요, 천재적인 작가가 등장해요. 근데 그림값이 그럼 언제 확 뛰느냐? 죽고 나면. 지질이 고생하고 가난에 쩔어 있다가 죽고 나면 그림이 올라. 이런 세계가 왜 그러냐? 그 그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그림을 그리는 세계가 유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붙이는 게 바로 NFT 생태계입니다. 천재적인 작가, 재능 있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거 괜찮은데 라는 공감을 얻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자해서 서포터가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청년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좋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메타버스 우리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여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가상 신발을 파는 거 아세요? 야, 가상 신발 어떻게 팔어? AR 필터를 팝니다. 메타버스처럼요,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멋있는 가상의 디지털 신발이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SNS 올려. 이걸 평균 1,500만 원에 팝니다. 아디다스는 이런 걸 통해서 3만 개의 특별한 아이템을 제작해서 팔았더니요, 순식간에 매진됐고 257억의 수익을 올립니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거래를 하자. 이게 새로운 세계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없던 데죠. 그러니 전부 다 시작하면 성공만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리로 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왜 포노사피엔스 시대로 가자 그러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표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도 참고 자료. 코로나가 발생했으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반면 청년들이 또 동아리가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코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죠. 자기가 강남역에 가고 싶은데 여기 확진자 있나 없나 궁금하죠. 그럼 강남역을 딱 치면 확진자가 뜹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대요. 야, 이틀 만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만들었어? 에휴, 메르스 때 누가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가 있었어요. 이런 청년에 투자하고 싶지 않나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멋진 플랫폼을 제공했던 친구들인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NFT 민팅이라는 걸 해서 또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관을 지금의 오프라인 중심 세계관과 붙일 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죠. 이제 교육도 혁신해야 되고요. 산업도 혁신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산업계의 전환이 필요한지.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또 5천억, 1억 들여서 가게 얻고 인테리어하고 식당 도전하죠. 왜?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디지털 세계관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와디즈 같은 걸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될 건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공유 주방을 얻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알아보니까 월세 30만 원이면 공유 주방 훌륭한 거 얻더라고요. 거기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럼 그 돈밖에 안 나가죠. 인테리어 안 나가죠. 주방 설비 투자 안 해도 되죠. 환경에도 더 유리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쓰레기가 엄청 쌓이는 그런 시스템 아니니까. 디지털 커머스 준비하고 배달체계 갖추고 포장 메뉴로 도전해요. 거기서 성공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더 크게 도전하면 늦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이쪽은 5천에서 1억, 반대로 이쪽은 500에서 1000이면 도전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명한 미래로 전진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1993년생 박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기계과 학생인데 어려서부터 코딩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되게 어려운 토픽을 줬는데 쓱 다 하더니 교수님 이거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보고 싶어요. 했어요. 1년 반 만에. 수업도 안 듣고요. 다 없이. 어떻게 했냐? 알파고의 소스, 오픈 소스를 갖다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죠. 지금 뭐 하느냐? 의대 선생님들하고요. 폐기종 진단하는 프로그램,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 평가하는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의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지식인 슈퍼 사피엔스예요. 우리가 세상을 디지털 신대륙으로 본다면 지식을 흡수할 게 너무나 많고 그걸 같이 할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다는 걸 이런 청년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도 문제 해결형 학습하고 어려서부터 메타버스에서 놀면서 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체험하고 이런 길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